1억 말고 나한테 8,500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 금리가 올랐는데 그러면은 이자 더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손해라고 그래요? 이런 의문이 한 번쯤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제로 금리를 23년까지 유지하겠다. 말인즉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일이 없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채권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총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채권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채권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이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만들어진 채권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거래를 할 때 가격은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요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의 탄생입니다. 채권 이꼬르 돈 빌려주고 받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A씨가 있고 B씨가 있어요. A씨가 지금 B씨한테 1억을 빌려준 거죠. 그리고 이자율을 5%로 가정을 하면은 이제 B씨 같은 경우에는 만기 5년으로 돈을 빌렸다 손 치면은 매년 500만원씩 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금까지 포함을 해서 1억 500만원을 줄 거예요. 이제 A씨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B씨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을 권리, 채무를 의무, 세상 모든 거는 권리와 의무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채권도 마찬가지로 채권이 있으면 채무도 있다. 채권 이꼬르 뭐냐 하면은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채권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당장은 A가 돈이 많아서 좀 남는 돈이 있어가지고 이제 B한테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1억을. 근데 한 여기 2년쯤 지나서 요 중간쯤 와보니까는 A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B한테 갑자기 1억을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B랑은 5년 동안 빌려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A는 새로운 C를 찾아간 거죠. C한테 야, 나 지금 1억 필요한데 1억 빌려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C한테 1억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요 중간쯤 됐을 때 C가 1억을 A한테 요렇게 줍니다. A씨는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는 그 권리를 그냥 나한테 주지 말고 그냥 바로 C한테 줘. 채권이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B씨는 B씨대로 처음 자기가 돈을 빌렸던 대로 그냥 자신의 채무를 다하면 되는 거고요. A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 빌려준 2년 동안에는 이자 잘 받았죠. 그리고 자기가 목돈이 필요한 시점부터는 미래에 받을 이 이자를 포기함으로써 또 자기가 필요한 목돈을 똑같이 빌릴 수 있는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이 남는데 여기서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년 동안 총 1,500만원 이자 수익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이게 채권의 거래입니다. 자, 그럼 금리가 바뀌면 채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금리가 5%였잖아요. 이게 10%로 늘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A가 C한테 찾아가서 1억을 빌리려고 얘기를 했겠죠. 그때 C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너한테 돈 빌려주면은 이자 500에 곱하기 3번이니까 너한테 3년 동안 돈 빌려주면은 내가 1,500만원 밖에 못 받잖아. 근데 지금 시장 금리가 5%에서 10%로 올랐어. 내가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은 나는 1,000만원씩 3번이니까 최소한 3,000만원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뭐할로 손해보면서 너한테 1,500만원 이자 받자고 3년 동안 돈을 빌려주냐. 그러니까 A도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A가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은 1억 말고 나한테 8,500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금 1억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 나한테 8,500만 주면은 1,500 플러스 1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8,500만 주면. 그러면 C 입장에서는 3년간 3,000이라는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는 동일하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C는 무조건 동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대로면 3년 동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중에 절반인 수익인 1,500만 원은
당장 빌려주는 순간에 내가 덜 주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1,500만 원 남은 것만큼 다른 은행에 예금만 들어놔도 그 은행에서 추가로 1,500만 원분에 대해서 받는 이자만큼은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C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을 거절할 일이 없죠.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이거는 계산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드렸는데 실제로는 8,500까지는 깎지 않고 뭐 한 8,500 이상에서 거래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간 이런 논리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다른 곳에 투자를 했을 때 더 이득을 받잖아요. 그것만큼 A도 고려를 해서 원래 내 빌려줬었던 원금보다는 조금 덜 받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다른 곳에 빌려주면 더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큼 원금에서 할인을 어느 정도 해준다는 거죠. 반대로 따지게 되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로 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내리는 건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채권 금리를 고정을 시키겠다, 낮은 상태로 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금리가 나중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채권 투자를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나는 손해니까 채권을 좀 회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연준에서 연장을 어느 정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겠다, 뭐 요 정도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은 글로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보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